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소영이고요.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7권인데요. 7권이 전국시대의 시작입니다. 그야말로 물고 뜯기는 시기인데 진이 한과 위, 조, 이 세 나라로 나눠지면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래 예전에 그 춘추 시대의 북방의 패자였던 진이 한, 위, 조. 원래 진의 6성이 큰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한, 위, 조 이 셋이 진을 나눕니다. 삼가분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가분진을 보통 전국 시대의 시작으로 이제 이해하곤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이 한 있잖아요. 이 한이 이 뒤에 나오는 한이랑 다른 중국어인가요? 네, 뒤에 나오는 한은 이제 중국어로는 한이고 앞에 나오는 한은 한. 지금 이 갈라진 거는 긴 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전국시대 이야기를 집필하면서 자신감도 있었지만 회의가 드셨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말인즉슨 이제 저도 약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라고 느꼈던 게 이 전국시대의 수많은 기록들이 사실 누가 썼느냐,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많이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고 산 사람이 쓴 기록이기 때문에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서 좀 더 깔끔한데 산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곡해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내가 이제 죽은 놈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할 때는 항상 비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죽인 사람을 묘사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다시 뒤집어보는. 그러다 보면 또 사실 기록이라는 게 완벽하게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고 그중에 기록들의 모순 속에서 맥락을 살피면 완벽하게 보고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기존에 이제 기록이 숨기고 있던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전국 시대에는 하지 사실 이게 분명히 이렇다 단언할 수 있는 건 거의 저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춘추에는 이제 좌전이라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책이 있었지만 전국 시대에는 없나요? 그러면? 전국 시대도 있는데 일단 좌전은 약소국인 노나라의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이 예를 들면 진이나 초의 입장에서 썼다면 자기들이 싸우면 무조건 자기들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겠죠. 근데 노예 입장에서는 그냥 보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리고 또 공자가 또 도의의 관점에서 또 다시 이제 첨삭하고 한 게 어떤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데 전국 시대의 기록은 우리 사기를 믿어야 되는데 사기가 상당히 전국 시대에 알다시피 진이 통일을 하면서 전국 시대의 육국의 자료들을 정사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맞다. 없애버렸죠. 진의 적통이기 때문에 일단 책을 불태우고 분서라고 할 때 진나라의 역사서와 기술적인 서적들을 두고 사실 역사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무서운 일이거든요. 역사책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배우고 그걸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책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후대에 물론 정리가 됐는데 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전국 책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많이 거짓말과 진실이 하고 섞여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 사마천 형께서 취사 선택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오류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개인 한 명이. 그래서 전국책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일단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책을 버린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고 이래서 전국책을 지금 남아있는 또 새로 출토된 전국 종행가에서 혹은 죽서기년 위나라의 책인데 상당히 괜찮은 책이 있고 또 사기 중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진본기를 가지고 기타
세가의 오류를 잡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병서에도 역사적인 사료가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병서들도 많이 참고했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중국 역사가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뭐 전국 말기 또 진나라 한나라 그 초기에 다 이제 중국 역사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의 승자의 그 관점으로 역사가 많이 약간 좀 그 왜곡이 됐는데 예컨대 지금 우리가 봤던 뭐 저기 뭐 그 오나라 또 월나라 촌나라 이런 그 남방의 약간 그 이민족 계열의 그런 그 역사가 다분히 너무 이렇게 이게 북중국에 있었던 그 한족 위주의 역사를 이게 약간 그게 그 윤색이 된 듯한 또 그런 느낌도 받고 또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문화가 많이 이게 역사에서 많이 좀 이게 그 축소가 된 그런 상태로 우리한테 왔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좌전은 정말 좋은 징게 좌전의 편찬 연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전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좌전과 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가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국책이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전국 시대 말기인데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찬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좌전은 왜 안 불태워졌어요? 진나라 때. 그래서 사실은 불태운다고 해서 다 불태울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전국시대 저작들 뭐 귀곡자도 있고 그 온갖 병서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전엔 다 위서가 아닐까 의심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출토 유물들로 봐서 그 연대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자료라고 해서 다 없앨 수는 없고요. 누구나 뭐 중요한 서적들은 자기 벽에 바르거나 네. 자기 또 책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몰래 보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말기에도 그 분서 뭐 금서령이 네, 네. 내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책을 봅니다. 병서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 전국시대 이 7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춘추시대에 읽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낯선 이름들도 있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오기가 나오고요. 오기와 상항, 또 손빈, 뭐 서문표, 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먼저 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네. 오기와 상항을 비교하면서 책을 읽기를 바란다. 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상항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가혹한 법가를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 상황과 오기를 비교했을 때 오기가 더 품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두 갈식으로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듯이 약간 역사 속에서 좀 왜곡되어 있는 인물인 거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기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사실 역사가라고 해도 완전히 객관적인 건 네.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욱더 좋게 음. 복원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네. 근데 오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기가 자기 아내를 죽였다. 네, 그런 말이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또 오기가 자기가 원수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칼부림을 하고 달아났다. 네. 이건데 그게 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오기가 새로 나아간 곳에 오기를 쓰지 말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기가 본국에 있을 때 오기를 처음에 싫어한 위나라에 사람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나라고 하고 음. 다시 위라는 것이 그냥 위도 또 몇 개가 있습니다. 발음도 웨이 하여튼 뭐 그런 그 원래 웨이 출신이다 웨이로 간 위 어쨌든 위로 하죠. 네. 그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데 어디로 가면 오기가 저는 다른 사기의 기록이 나오는데 사기 이전의 기록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제일 믿을 수 있는 기록은 진나라의 역사책인 치인이죠. 네. 전국을 통일한 여시춘추가 있고요. 아, 있죠. 그다음에 한비자의 오기, 한비자가 법가책이기 때문에 오기에 관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비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쫓아내고 네. 이제 진문공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희를 군법에 의해서 베어버린 건 상도에 어긋난 가혹한 짓이었다. 그러니까 오기가 분명히 자기 아내를 어떤 이유로 쫓아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정말 너무 가혹한 짓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법이라는 게 아내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고 없다. 가차없이 하는 거다 하는데 가장 그 사람들이 법가를 비난할 때 이 진문공의 그 행동 어떻게 자기 아내를 내쫓았냐 이게 비난의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비자를 쓸 때 사람들은 오기가 자기 아내를 쫓아냈다. 이게 오기를 비난한 핵심인데 네. 만약에 죽였다면 그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죽였다면
법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기란 놈이 자기 아내도 죽였다. 죽이는 놈 이런 놈이라고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뭐 참수한 이야기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기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오기가 위나라에 가면은 공주를 또 아내로 받아들이는 게 그 위문호가 이제 공주를 이제 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위나라에 가서도 오기는 새로 이제 명문 거족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전국 시대든 어쩐 시대든 전국 초기에 살인자로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출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그 살인자에다가 아내를 죽인 사람에다가 이제 이런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기도 힘든 거고요. 또한 이제 진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쵸. 진하고 오기하고 싸웠기 때문에. 당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오기의 신의의 군자, 거의 성인에 가까운 인물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오기가 오기가 표독한 인물이라거나 뭐 오기가 범법자라거나 이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자료는 사기인데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정기적이어서 그래서 저는 사기에 나온 자료들은 상당히 각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기에 관한 사기 열전의 자료나 세가의 자료들은 연도도 너무 틀려서 사실은 또 위나라에 관한 자료는 또 연도가 특히 많이 틀립니다. 지금 사기 세가 중에 가장 큰 약점이 위세가인데 이런 거 볼 때 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무척 적다. 우리가 알려진 바대로 오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무척 적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역사가 그 이에지 카자 에드워드 카가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 보면은 이제 또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그 영국 왕이죠. 영국 왕 그 헨리 8세 그 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8세는 그 나쁜 남편이었지만 좋은 왕이었다. 역사가는 그 역사적 인물의 행동이 그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칠 때만 그거에 그 도덕에 관심 받는다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그 오기의 행위하고 또 그 개인적인 사생활은 약간 또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사실 그 기존의 걸 잊어버리면 되는데 사실 오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건 간에 근데 오기는 병법가하고요. 오기가 이야기한 건 이제 병법의 핵심 오기 병법하고 손빈 병법, 뭐 손자 병법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기가 이야기한 건 기본적으로 유병이고 정병입니다. 정병. 병의 핵심을 나중에 그 부자 관계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 부자 관계고, 그러니까 육아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수신을 오긴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기가 수신도 못하면서 다른 일을 했다 하면 오기가 모든 이후의 행동들에 대한 이제 사실은 오기 자신이 계속 수신하기 때문에 정말 네가 수신을 하면서 입신했는지 이걸 밝히는 건 일종의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전국 시대가 추구한 이념 중 하나가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재민 정책 아니에요, 그죠? 재민 정책.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가지런하게 한다는 건 이제 다 평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귀족의 특권 없애고 이제 일반 평민한테 어떤 그 동등한 특권을 줘가지고 그들이 어떤 국가에 충성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게 그 재민 정책인데 오기 역시 재민 정책에 또 그 기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오기가 그 시대 이념인 그 재민 정책에 기여하고 또 어떤 이제 그 백성들의 평등화, 그 인민의 평등화 거기에 기여한 걸 본다면은 약간 뭐 설령 이제 그 오기가 뭐 사생활에서 뭐 부인을 죽였건 뭐는 게 있더라도 약간 그런 것 좀 게 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이제 뭐 김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은 저는 뭐 좀 다행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정말 오기가 기존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도 저로서는 오기가 만약에 그런 인간이었다면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뭐 오기가 그런 짓을 하고 또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을까? 오기는 완벽한 위선자다. 말하는 게 무슨 부자지병이니 시인이니 용감이니 뭐 모든 뭐 오기가 이야기할 때 그 병사들과 동고동락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왜 가능할까? 이런 두 개의 얼굴, 세 개의 얼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을까? 근데 오기가 기존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오기가 하는 이야기는 겉모양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정치가로서 전 이 책을 쓸 때 어쨌든 사실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사표로 삼을 수 있어야 또 현대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기가 마지막까지 할 때 오기는 그냥 열혈남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막대기 같은 사람이죠. 부러질지언정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죽일 테면 죽여라. 당연히 그렇게 하다가 넌 죽는다는 그 경고를 수없이 받았지만 나는 오기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남을 위해 도모하는 것입니다. 네. 위 있냐? 남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할 때 오기의 결기가 느껴지거든요. 네. 이 오기가 이제 위문후가 오기를 중용해줬기 때문에 네.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잖아요. 뭐 네. 위문후도 이제 법가개혁의 선도자이고 또 오기도 법가개혁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법제와 경제개혁을 실시했지만 뒤에 이제 상황이라든가 후기 법가들의 개혁과는 또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재민 정책의 시대를 직접 연 사람은 저는 오기라고 보고요. 오기가 지금 군대를 부린 사람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군법을 통해서 법가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춘추 시대에는 용장이 나가서 뭐 적병의 목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영웅적으로 선두에 치고 나갈 수 네. 있는데 오기가 군법을 적용할 때는 갑자기 전투 전에 이제 북을 치면은 가고 징을 치면 돌아오는데 정말 용사가 달려나가서 적진에 휘젓고 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기가 배워라. 아, 맞아. 네, 왜 배워? 아니 잘 싸웠는데. 우리 팀에서 가장 용맹한 용사입니다. 어떻게 네. 배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저런 게 용사라면 뵐 수밖에 없다. 우린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오는 것이다. 명을 어기는 사람. 네. 사실 재민전쟁이 나올 수 있는 기반적인 그 모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는 네. 짝짝짝짝 제식 훈련을 하면서 우리 딱딱 각을 맞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재민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 정치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군대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15로 해서 가지런하게 깎아버린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네. 오기 이야기는 또 군대식으로 하되 오기는 저는 이제 후대 법과하고 다른다는 것은 이제 재민할 때 가지런할 재 말고 네. 백성을 제압한다 할 때 재민은 이제 후지 법과의 특징입니다. 네. 백성들은 우리 왕권의 군주권이 확실하게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기가 이야기할 때는 애민 일단 백성들을 2, 3중으로 착취하는 중간을 없애버리자. 네. 이게 그 봉군들의 장독을 깎자. 그리고 봉지를 세습 못하게 하자. 네. 그냥 봉지에 인민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황무지로 가지 않는다는 네. 거죠. 사람들이 밭으로 가야 이제 개간을 개간이 되고 하는데. 또 거기서 군사력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되는데 봉군들이 가신으로 거니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농민의 수는 줄어들고 나라는 점점 약해진다. 네. 그러면 농민들이 뜯어내는 양도 더욱더 늘어난다. 이렇게 오기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오기는 결국 관중의 법 사상을 이제 연결하고 있는데 관중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악당들을 제어하고 중간에서 뜨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이죠. 어떻게 법을 소인들 그야말로 야인들에게 어떻게 법을 네.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오기 이야기는 유연함이 있네요. 오기의 이야기는 말단까지 미치지 않은 법가가 아니고요. 일단 말단까지 좀 덜 뜯으면 중간을 없애버리자는 네. 이야기고요. 일단 상황의 법 정신은 많이 다릅니다. 상황의 법 정신은 결국 이제 그까지 갔고 진나라의 재민을 갔는데 놀고 먹는 애들을 없애버리자. 그 사람 일단 놀고 먹어서 거지가 되거나 너무 일을 밭을 제대로 못해서 가난해지면 노비로 걷어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까지 일단 국가에 관여하자는 게 이제 상황의 시스템이고요. 오기는 좀 다릅니다. 병법도 상황과 많이 다르고요. 어찌 보면 오기는 약간 처음 초기 법가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의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법가의 느낌이고 네. 후기 법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질서를 지킨다를 넘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을 채우는 것도 백성의 의무가 되는 네, 그런 시기의 맞습니다. 법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갈수록 조금 더 그 목적주의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오기가 뭐 전략가이자 개혁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상황이라든지 한비자라든지 뭐 후대 법가들에 비해서 오기가 이를테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오긴 많이 병법가로 알려져 있어서 그게 손자병법, 오자병법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병법가로 너무 알려져 있어서 오기의 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모르는 이거
홀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그렇지만 뭐 중국 본토에서는 오기 사상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는 또 오기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홀씨한 면도 있고 또한 상하 결실을 맺었잖아요. 상하 그 네. 법가랑 오기의 최후가 또 사기에서 묘사된 오기가 강팍한 네. 사람이었다는 거하고 또 오기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오자서는 최후를 맞이하지만 오자서에 대해서는 정말 대장부란 평을 네. 하면서 오기에 대해서는 오기가 이렇게 강팍하다는 이제 태사궁의 평이 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네. 오기의 이야기들은 사실 초기 유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기의 이야기를 후기 복간 다 가져가서 네. 발전시키되 거의 국단적인 양태까지 그냥 발전시키는 거죠. 그 오기가 추구한 이제 그 재민 정책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가능했던 그게 이제 그 재민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하고, 그러니까 귀족이 지배하는 백성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억제하고 국가가 지배해가지고 이제 이 국가 중심으로 이 백성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그 네, 시스템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게 가능했던 게 아무래도 그 당시는 이제 그 국가 이제 행정과 군대를 이렇게 통합하는 네, 그것도 네. 또 하나의 배경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귀족이 더 그 약했잖아요, 그죠? 네, 약하니까 또 네, 그게 가능했던 건데, 혹시 뭐 귀족이 특별히 한국에 비해서 중국이 더 약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뭐 귀족이 춘추시대에 귀족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사실은 귀족들만의 전쟁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이길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사실 평민들을 전쟁 편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사령관을 쓸 때 국가에서 귀족들에게 군대를 맡기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권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데 사실 오기 같은 사람을 쓰는 것도 오기도 굴러 들어온 돌이지 네. 않습니까? 왕들은 굴러 들어온 돌들을 어쨌든 중용하고 싶어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굴러 들어온 돌에게 맡긴 역할 대부분 이런 거죠. 일단 기존에는 귀족들을 확실하게 치고 근데 굴러 들어온 돌에게 이제 군권을 줍니다. 네, 오기가 네, 지금 그렇죠. 7만 대군을 거느리고 어제 7만에도 두 군단을 거느리고 이제 일선에 네. 상주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이 사람 귀족이 될 정도의 기반이 현재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정책을 끊임없이 써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끊임없이 쓸 수 있었던 게 전투에서 이기는 거는 사실은 귀족이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네. 실력이 있으면 장수의 역할이 엄청 굉장히 큰데 근데 이 장수라는 것은 실력으로 검증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군단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귀족이라고 해도. 결국 오기는 귀족 세력에 의해서 제거돼 버린 어쩔 네. 수밖에 제거되지만 그런 점은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오기가 활약할 당시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요, 귀족이 약해진 배경 중에 이제 뭐 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또 그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저기 그 한국이나 일본은 귀족이 더 강해 보면 중국보다 강한 데 비해서 중국은 또 귀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유 중 하나로 그 지형도 약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일본은 이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이 지방 귀족들이 그 산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네. 이 중앙 권력한테서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반면에 네. 중국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왕의 군대가 금방 바로- 가서 또 그 제압할 수가 네. 있고 해가지고 네. 어떤 그런 지형도 중국 귀족이 그 힘을 갖지 못하게 된 하나의 그 배경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초나라의 귀족들이 강한 건 사실은 강을 사이에 두고 할거할 지역들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땅도 크고 일단 가면 뭐 그런데 이제 사실 평원에 있는 진 관중에 딱 뭉쳐 있는 진에서는 사실은 지방 귀족들이 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는 게 관중은 완전히 평원으로 돼 있는데 산으로 딱 막혀 있어서 귀족들이 이때 상당히 먼 곳으로 보내거든요. 상황도 나중에 보면 이제 상어 이쪽 상땅이라고 네. 하면 그쪽 보면 지금 가보면은 뭐 대단한 땅이 아닙니다. 척박하고요. 관중에 비하면 아무런 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땅을 줬다고 해도 봉족들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에는 다르죠. 뭐 땅도 무지하게 클 뿐더러 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봉족들이 커질 기반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오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귀족들한테 미움을 받을 만한 뭐 인물이었는데 뭐 잘못을 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망명객이었던 오기한테 이제 위문후가 서하의 땅을 맡기잖아요. 네. 최전선의 땅을 맡기는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오기가 뭐 진이랑 싸울 때 거의 무패신화더라고요. 76번을 싸워가지고
64번을 전승하고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비겼다 이런 네.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데 뭐 오기와 또 비교되는 손빈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서 오기가 병법가로서 전략가로서는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 사람은 뭐 장수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오기의 기록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졸들은 이 질서를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장수의 일이다라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스스로 한. 네. 사실 오기병법은 그 읽다 보면 대단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빈이나 손무병법을 이제 중국 병법에 굉장히 높이 치지만 사실은 손무가 최고의 병법가, 그 다음에 이 오기, 그 다음에 선빈 뭐 이런 식으로 치고 있는데 저는 손무는 이제 손자병법은 여러 명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정리한 이 조조라는 정말 불세출의 전략가가 정리했기 때문에 조조가 정리한 건 정말 깔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편집자가 편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좋은 책이 된 거고요. 근데 오기의 책은 최고의 편집자가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원부원하기도 하고 만약에 조조가 또 오기병법을 정리했다면 또 오기병법도 더 베스트셀러가 그 됐을 수도 정도가 있는 됐을 건데. 텐데 역시 뭐 격가지지만 역시 편집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기병법은 단순합니다. 정병. 정병이라는 것은 정면 대결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조건. 뭐 어떻게 특별한 게 아니다. 일단 우리 말이 더 빠르고 우리 기계가 더 좋고 우리 병사가 힘이 더 세면 되는데 우리 병사가 힘이 더 세게 하는 건 병사 개개인의 역할이 아니고 장수의 역할이다. 근데 우리가 만약 5만을 가지고 이제 50만 그 서하로 건너가면 지금 이제 황하가 이렇게 쭉 꺾여서 남북으로 내려온 황하를 건너가서 오기가 그쪽에서 터전을 잡고 관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기 시절에는 뭐 지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오기가 점점 황하를 건너가서 거기다가 그 성을 쌓고 그쪽을 둔전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농병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전투를 한다. 이게 지금 농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황병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 이제 지인이 나중에 가져가서 결국 지인이 더욱더 커지지만 이제 오기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가져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기는 항상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반드시 널 죽여야 되겠다는 도적 한 명이 1만 군중으로 뛰어들면 1만 군중이 내가 저 도적하고 정면으로 싸울 이유가 내가 뭐 있냐. 다른 사람 많은데 다 피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5만 군중이 똑같은 정신으로 있다면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근데 그것은 오기가 이제 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두 번이고 세 번까지 이기면 그때 우리가 새를 타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만 해도 못 도망간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제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이제 부하들이 아들이 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냥 우린 피를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길들여진 병사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상벌이 아니라 오기가 지금 최고하는 법까지는 가장 핵심은 부자지병이다. 부자지병이면 나는 이제 전장에서는 굴레도 필요 없다.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굳히는 것도 필요 없다. 굽히는 것도 필요 없다. 내가 왜냐하면 이제 전투에서 내가 너의 목숨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얘가 무슨 필요하냐. 우리 오기병법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오기가 이야기한 건 정통이다. 예를 들면 뭐 기병이 보병을 죽인다. 이건 전공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왜요? 정통으로 싸워서 네가 정통으로 이긴 것만. 그렇기 때문에 기병으로 기병을 이기고 전차로 전차를 이기고 보병으로 보병을 이기면 이제 전투가 끝이다. 이게 정병이라고 하고 기병은 손빈병법은 변화무쌍합니다. 사실은 기병이 나올 때 기병으로 정통으로 붙지 않고 기병이 허탕치게 이제 보병을 붙이는 거죠. 그럼 기병이 보병을 이기겠죠, 당연히. 어떤 그런 사이에 우리 기병이 상대 보병을 친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세로 봐서 예를 들어 3판 양승이라고 하면 양승을 하면 나중에 덮어서 이기면 된다. 사실 이런 게 이제 기병이랑 기 이야기 쓴다는 기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의 사실은 이제 곤모 술수의 병이라면 오기는 뭐 또 유병이라고 말하는데 난 육아의 병법이다. 육아의 병법인데 결국은 기병이 필요하지만 곤모술수가 필요하지만 우리 벌판에서 정통으로 싸워서 이긴 후에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배치
이제 흉계보단 일단 우리의 전투 대응은 이것이다. 상대 전투 대응과 우리 전투 대응을 그대로 맞추고 정면을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딪히면 더 무서워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직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뭐 오기병법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긴 기본적으로 정병을 핵심으로 한다. 이제 당대의 유명한 그 이정이라는 사람이 그 이문대라는 유명한 병법을 정리가인데 결국은 기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병에서 이긴 후에 기병이 있지 우리가 이제 원래 힘이 없는데 사실은 뭐 아무런 기병도 하면 소용이 없다. 결국 이제 군대가 핵심적인 탄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정통으로 싸우고 권모술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가로서도 그렇지만 병법가로서도 장수로서도 보면은 오기가 정말 약간 휘어질지언정 뭐 부러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성정의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자지병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의를 가지고 우리 함께 열심히 싸워보자라는 느낌이라면 후대로 가면은 이제 뭐 상황대로 가서 보면은 물러서는 놈은 죽는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과격화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오기가 거느린 군단이 5만이고요. 오기는 이야기할 때 후대에는 10만, 20만, 30만 넘어갑니다. 근데 오기가 이야기한 건 우린 전차, 기병 그리고 이제 보병인데 공성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방벽을 가지고 있다가 야금야금 땅을 먹어 들어가는 지금 오긴 그런 땅을 뺏으면 바로 성을 쌓고 보루를 쌓고 또 나가고 하는데 전국 시대는 그런 스타일의 전투가 아니고요. 농민들 100만 뭐 100만 아니더라도 10만을 동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들이지 지금 오기가 데리고 다니듯이 몇 년 동안 오기가 10몇 년 동안 이제 서하에 있으면서 어떤 정통 자기가 처음부터 병사들이 끝까지 아닌 키운 정예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100만이 싸울 때는 물러나면 죽인다. 이것이 뭐 거의 어쩔 수 없는 100만이 싸운다면 통솔하기가 거의 어려우니까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이 오기가 어떻게 보면은 농사와 전투를 함께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더 귀족들한테 미움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 겸 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기가 계속 병사를 이제 하동에 있는 사람들을 하서로 자꾸 데려간다. 이게 지금 그 귀족들이 오기가 꿍꿍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사실은 실제로도 그런 게 오기가 5만 병단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진하고 어떻게 너무 붙어 있고 강을 건너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오기가 만약에 진에 붙는다면 우리는 모든 게 끝장이다. 근데 오기가 그렇게 진하고 계속 싸울 수 있었던 건 이제 위문후라는 사람이 오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신임을 했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기려지신이라고 나중에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무너질 때 대부분 같이 실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뭐 오자서도 그런 것이고요. 그렇죠. 오자서도 그렇고 또 오기도 그렇고 거의 뭐 정말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기반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게 위험한 측면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스스로에게. 네, 우리 뭐 충무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무공도 이제 충무공이 또 오기병법에 굉장히 애독자여서 충무공도 병서를 많이 읽는 분이어서 오기병법 많이 응용했습니다. 오기가 이제 어떤 기적의 이익에 좀 이제 약간 그 배치가 되고 또 어떤 소농민들의 이익에 더 약간 더 이제 그 변호해주는 그런 측에 서 있잖아요. 보면은 되게 보면은 그 소농민을 지지해주고 이제 귀족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개서 이제 그 왕들이 이제 그런 그 개혁가를 내세워서 앞서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개혁가가 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귀족한테 복수할 때는 귀족이 복수했던 그 개혁가가 다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면 저 고려 때 보면 그 공민왕이 그 이제 구세력이 이제 그 숙청할 때 신돈 앞서가서 한 다음에 나중에 신돈은 이제 공민왕도 신돈도 죽이는 식으로 보면 제울 맞은. 오기도 보면 약간 좀 그런 그 희생양이죠. 이게 그 군주가 이제 오기를 그 세워가지고 그 귀족을 치는 약간 그 활용한 면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뭐 군주들이 결국 개혁이 끝나면 이제 귀족들의 그 총알 바지로, 화살 바지로 이제 개혁 공신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뭐 위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 후대에 가면 위무후의 입장에서는 뭐 오기도 커질 대로 커졌다. 실제로 또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도 이제 충무공을 그렇게 두려워한 것도 충무공이 그 먼 곳에 군단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인기도 많고. 그리고 또 무서운 건 또 충무공이 이제 충무공을 이제 원하는 곳이 정말 많다. 이게 충무공을 이 사람이 또 뭐
오늘 뭐 일본에 항복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 또 명이나 이렇게 작전할 때마다 항상 그 뒷다리를 걸 네, 수밖에 네, 없는 네. 게 진짜 사령관이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정말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이제 위문후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모후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랬던 거죠. 오기가 이제 아버지 때는 완전히 공신이었는데 네. 또 오기가 정말 말이 뻣뻣하지 않습니까? 네. 말하면 딱 들으면 이제 정남이가 딱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뭐 딱 오기 여튼 다 그렇습니다. 뭐 오기가 정말 뭐 통촉 가시옵소서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지금 이 뭔 소리 하십니까? 뭐 이런 그렇죠. 식이잖아요. 뭐 대신들의 면전에서 막 네. 놀고 있는 판에 참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무슨 소리 하십니까? 뭐 뭔 소리 이렇게 하십니까? 경치가 네. 좋고 우리 땅이 이렇게 좋구나 할 때 네. 뭐 땅 지형으로 이제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는 책망하는 면이 있죠. 공의 말이 맞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뻣뻣한 놈이구나. 네. 야씨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기가 이제 사실은 그 위문후의 신임을 받다가 아들인 무후와는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음모를 받아서 초로 건너가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귀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고 백성들을 네. 위한 정책을 많이 펴는데 거기서도 그를 밀어주던 도왕, 초의 네. 도왕이 죽자 그때는 이제 진정한 최후를 맞게 네. 되는데 이게 좀 사마천 기록에도 오기를 약간 좀 그런 면을 이건 좀 오기가 좀 잘못도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쓴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오기가 일단 항상 귀족들을 깎고 하기 때문에 귀족들이 그런데 오기가 너무나 강팍했다. 사마천 사실은 오기가 정말 속도라든가 정치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미움받기 딱 좋은 행동을 하고 너무나 단도직입적이고 네. 또 속도에 대한 감각도 별로 없고 그렇죠. 뭐 초나라에 가서 자기 기반도 없는데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봉군들의 자기를 깎아버리겠다. 근데 위에서 초로 이제 도망갔는데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그 사람의 초질관한 그런 그 캐릭터 네. 같아요. 캐릭터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신 오래 못 갈 걸 이렇게 네.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모르겠고 네. 나는 이제 남을 위해 도모하기 때문에 나는 뭐 내 자신이 죽고 사는 건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보면 이제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전국시대 군주들이 이제 신화를 재상으로 쓰는 거를 보면은요, 그 방식이 약간 좀 그 13세기 이후에 중동을 지배했던 그 오스만 투르크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네. 술탄, 군주를 술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그 술탄들이 그 재상을 기용한 거 약간 좀 비슷한 게 네. 보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술탄들이 누구를 재상으로 기용하냐면요, 자기가 키웠던 궁중 노예들을 이제 다 네, 거기다 보면 대상으로 네. 기용해가지고 이제 그 목적은 그거죠. 귀족들하고 연계가 안 돼서 순수하게 자기 말만 듣고 자기 이제 의중을 그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재상으로 세우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시대 때 보면은 다만 이제 이게 오스만 투르크의 이 궁정 노예가 이제 이 중국은 그 어떤 가난한 선비 유세 계급을 바뀐 네.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없는 사람을 재상으로 썼다는 면은 그 오스만 투르크나 이 정시대나 거의 그 같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군주권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군주권이 귀족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선비를 쓴 면이 약간 네, 좀 여기에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좋은 지적이고 사실 오스만 투르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군주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의 군주들은 이제 제장 또한 또 이제 귀족들의 연합체 또 그리고 또 어머니들한테도 막 휘둘리고요. 나중에 또 자기가 이제 친위병으로 데리고 있던 군대에 의해서도 제거되고 뭐 바뀌고 그렇군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핵심은 이제 정말 균형을 자기들이 친위병 또 가족들 또 그리고 또 오스만 투르크는 원래 투르크 쪽에서 왔기 네. 때문에 나중에 뭐 대포를 쓰고 할 때 필요도 없는 기병들에게 또 휩쓸립니다. 기병들이 그야말로 귀족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또 말도 필요도 없는데 말해서 안 내립니다. 네. 일단 그러면서 우린 말을 키워야 되니까 또 국가의 세금을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오스만 투르크의 오스만 궁정이라면 정말 우리 뭐 오페라 같은 데 나오듯이 정말 음모와 모든 것이 반지 정말 이 정글 같은 데서 또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쪽에서 이제 발칸 유럽 쪽에서 네. 온 그야말로 뭐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덜 노련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군중 등용하려고 하죠.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사실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뭐 그런 발칸 쪽에서 보면 자기들이 오스만 쪽에서 보면 정말 순수한 네. 기독교 야만인들 이 친구들 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오기하고 좀 비슷하죠. 오기는 근데 정말
교양인입니다. 유자하고 많이 배웠고 한데 근데 어떤 면이 굉장히 순수하죠. 단순하고 단순한 얼굴, 남자 같아요. 네, 단순하게 딱 보이니까 오기 같은 사람이 오면 오기는 또 검증이 된 사람이고 일종의 뭐 진을 결단낼 뻔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기가 들으면 뭐 완전 대환영이죠. 오기가 들으면 또 오기는 또 자기 기반 다 버리고 왔을 테니까 또 명성만 가져왔으니까 또 군주로서는 얼마나 행운입니까. 근데 이런 강직하고 유능했던 사람들이 음모를 받아서 물러났을 때 그랬지만 계속 잘 살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여태까지 실권을 읽으면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오기가 너무 뭐 강팍해서 오기를 쫓아냈는데 여전히 위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짜고 하기라도 한 것처럼 항상 그 뒤에는 위기가 오더라고요. 네, 일단 그건 이제 정치라는 것이 정말 단순한 게 아니다. 정치라는 것이 귀족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뭐 모든 재산과 또한 자기의 그냥 권력과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이제 오기에 의해서 저는 뭐 오기가 이런 정책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또 안 죽였겠습니까? 또 자기 걸린 사람 또 거기다가 하동에 있는 사서에 있는 황하 넘어 있는 자기 봉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또 쫓겨나 버렸겠죠. 오기 덕택에. 그러니까 오기한테 뺏기고 오기한테 위협당하고 한 사람들은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오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뭐 법가적인 면이나 전략적인 면이 뭐 이 7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나라 말고도 뭐 다른 나라들이 다 분열이 돼가지고 전국 시대를 이제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뭐 한, 위, 조, 지 네 가문이 있다가 뭐 이제 지가 없어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 이 서쪽의 진이 동쪽으로 나올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7권에 이르기까지 나오지 못하잖아요. 이게 거의 뭐 11권인데 7권까지 진이 못 나오고 있다가 결국 이제 통일을 한다는 게 신기한 게 이 진이 나오는 곳은 오직 하나의 길이 있었다. 이 황하와 효산에서 있는 좁은 통로, 효산 지선이 있기도 했었던. 근데 왜 이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강을 건널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그 길하고 강을 건널 도와할 수 있는 데까지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기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문화 오기가 사실은 진의 수도에 근접한 위치까지 지금 그 동방을 강하게 때리려면 지금 함양 쪽으로 와야 되는데 함양. 근데 이제 오기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기가 무섭기 때문에 일단 오기가 있을 때는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황하의 도하는 이제 도하 지점을 막 바꾸는 건 사실은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배를 준비해서 확 건너야 되는데 근데 도하라는 것이 나루가 이제 잘 우리도 이제 부산항, 인천항에 있듯이 잘 정비돼야 됩니다. 근데 서하에 보면 물길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그쪽에 황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거기는 배를 띄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배가 이쪽에서 배를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강 건너편에서 강폭은 또 좁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군대가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이고 이런 걸 완전히 깬 사람이 이제 한신입니다. 이럴 때 이쪽으로 전통적으로 건너는 강을 안 건너고 그쪽으로 하듯이 하다가 좁은 강으로 건너고 또 이제 또 강 건너기에 다리는 또 조조, 한신, 조조 이런 후대 병법가들이 이미 이전에 이제 지리를 무시하면서 움직이지만 그때는 사실상 동방을 치려면 대병력이 나와야 되는데 길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군량을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군량 길이 그때는 여전히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말하자면 지금 위나라는 나중에 작아지지만 이 오기 당시까지만 해도 위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황하의 서쪽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군단이 있기 때문에 깨지 않고는 이제 물을 못 걷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이게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이 분열되면서 서쪽의 진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진이 분열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동진으로 이제 동쪽의 진으로 있었다면 진이 통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뭐 역사에서 가정은 거의 대부분 무의미하지만 일단 삼가가 갈라졌더라도 동방 쪽에서 싸움을 벌이지 않았다면 진이 나오기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또한 오기가 관중을 차지하면 결국은
관중 지금 통일 후기에 이제 통일 제국이 된 진 관중과 태행산과 서하를 다 차지한 위가 전국을 통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전국 통일 그 최초의 통일 왕조의 이름은 위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우리의 완전 가정일 뿐이고 네. 또한 우리 왜 하필 관리라고 말하는 네. 그 위해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맹자도 전략가죠. 맹자 육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해왕이 자꾸 동쪽에서 싸우잖아요. 정쪽에서. 근데 동쪽에서 싸운 사이에 이제 서쪽에서 이제 변법 자강한 진이 들어와서 이제 서하를 드러내버리는 거거든요. 그 후까지도 괜찮이 잘 했는데 위해왕, 양해왕 이 사람이 결국은 이쪽 이익을 동쪽에서 탐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쪽의 요지를 다 내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이 심지어 이제 강을 건너와서 이제 수도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천도하고 그래서 공자가 넌 왜 하필 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너 이익을 따지다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또 이익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나라라는 것이 이로움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다. 전략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기한 게 위해왕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렇게 많이 이겼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 권투 선수의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강했던 권투 선수도 계속 뭐 턱을 맞거나 하면 나중에 이제 쓰러질 수 있듯이 이 위라는 나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면 예를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일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이 서방의 진이 강해진 이유는 많이 싸웠기 때문이다. 주변의 적족들이랑 싸우고 계속 싸우면서 이게 강해졌다. 근데 왜 위는 약해졌을까요? 사실은 싸움의 목적을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일단 오기처럼 싸우면 땅을 얻어야 되죠. 정말 전투에 싸우면 땅을 전국 시대에는 지금 뭐 명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싸우면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 위해왕은 싸우면서 계속 땅을 잃죠. 그리고 또 싸우면서 한 번 이기고 더 크게 집니다. 예를 들면 뭐 한단을 차지하고는 선빈에게 대패하고는 한단도 돌려주고 자기 군단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위나라 이제 사람들이 다 계속 죽어가니까 근데도 이쪽 저쪽 아무리 강해도 지는 동쪽으로 나올 때는 후방을 정지하고 한 면에 집중을 하거든요. 오기의 이야기도 오기와 위문우의 이야기도 이제 동방에선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정책. 위문우 시절에는 계속 진, 조와 한이 사신을 보내죠. 우리 둘을 합쳐서 이쪽으로 치자. 우리 둘을. 근데 위문은 못 거절합니다. 다 거절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서쪽에서 이기면 동쪽은 다 끝나는. 완벽하게 서쪽의 진을 방어하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 항상 위해왕은 동쪽을 칠 때 서쪽을 기습당하고 서쪽에서 싸울 때 동쪽을 뺏기고 또 싸움 한 번 이기고 더 크게 지고. 근데 졌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왕을 보면서 현대 사회에도 지도자의 덕목 중에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 싶었던 게 이 해왕이 막 역사 속에 남는 폭군이라든지 이상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열심히 일한다고 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맹자가 보기에는 정말 약간 멍청한 소리도 많이 하고 약간 가장 큰 단점을 이제 작가님께서도 꼽으신 게 오락가락 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맹자는 뭐 위해왕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정말 내가 뭐 그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왕께서는 칼로 사람을 찌르고 그 칼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실 것입니까? 소리 찌른 사람이 그거지. 결국 사람이 죽고 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뭐 전쟁터에서 죽든 어쨌든 굶어 죽나 뭐 얼어 죽나 전쟁터에 죽나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뭐 안 죽였다라든가 뭐 내 칼로 안 죽였다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왕의 품격이 아니다. 왕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징징거리는 소리 하는 역할이 아니다. 결국은 죽었냐 살았냐 어쨌든 죽었으면 무조건 네 책임인 것이지. 이렇게 맹자가 이렇게 약간 진짜 현대 정치가의 덕목도 책임질 줄 아는 자세이고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 회왕 대사 중에 가장 그랬던 게 나는 백성들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왜 백성이 자꾸 줄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좀 보면은 위왕의 인재 등용도 정말 특이한 게 계속 전투를 하면서 재상 쪽에서 전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변설가를 올린다든지 뭐 해자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혹은 뭐
또 갑자기 뭐 인이 도덕을 이야기하다가 또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야전에서는 계속 싸우고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냥 땅은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이제 또 뭐 전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쓸 땐 또 말 잘하거나 뭐 외모가 좋거나 뭐 오락가락합니다. 뭔가 원칙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락가락합니다. 그게 참 백성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네. 우리가 7권 전국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인물들도 검토해 봤고 진나라가 동쪽으로 오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와중에서 이 중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다음 권이 정말 기다렸던 합종연횡에 이제 정말 치열한 외교술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기획 후 10년 만에 11권으로 완성된 춘추전국 이야기의 공원국 저자,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 역사평론가 김종성 작가와 함께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치열한 삶과 투쟁의 현장을 전합니다.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